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에서 계신 자료해석의 꿀 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무대에 이제 네 번째 서는데요. 올 때마다 긴장되네요. 근데 올해가 특히나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 서게 돼서 오늘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그래도 뭐 제가 준비한 거는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1시간 알차게 뭐 시작은 조금 떨리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조세조정연구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150개 공공기관 공기업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뭐 여기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또 VIP는 여기 앉아 계시는 그리고 서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부형이거든요. 저희 큰애가 이제 고1이고 이제 고2 올라가요. 둘째가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둘째는 최근에 좋은 뉴스가 선화예고 합격을 했어요. 미술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오신 분들 보니까 저희 애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참 한국이 경쟁 사회구나, 정말 치열하구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취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학교 졸업할 때 취업하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대학교 입학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취업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드디어 이제 경쟁에서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방금 안내 때문에 제가 마이크 사용 안 했는데요.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NCS 필기 고득점 합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NCS 강의를 시작한 게 2016년이니까 이제 올해 8년 차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PSAT 2004년부터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년 이쪽 강의 계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신원하면은 뭐 자료해석의 신이다, 자료해석의 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여기 와 있을 때 공공기관 계신 분들이나 여기 또 합격하셔서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 제 수업을 듣거나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도 공공기관 여기 담당자님 중에 저한테 인사하러 오신 분도 계셨고, 그런 또 인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자, 첫 번째 이제 강사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NCS가 무엇인지. 일단 NCS가 뭐죠? 일단 다들 알고 계시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죠? N은 이제 national이죠. 그다음에 C는 competency. 그다음에 S는 standards예요.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러면 얘랑 이제 가까운 시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시험이 PSAT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PSAT. 그거는 이제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예요. 그래서 공직 적격성 검사 또는 공직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적성 검사형 시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NCS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 근데 보통 이제 NCS 필기 하면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즉 10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보통 NCS 필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이제 그 5번 챕터에 보시면 이제 경영학을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여러분의 이제 그 전공 시험의 변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영, 경제, 회계, 행정, 법학 이런 부분들 사무 계열 쪽에서는 보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계열 쪽에서는 이제 기사 시험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전공 지식을 묻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이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4에 보시면 실전 문제.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맛보기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준비한 꿀팁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제가 2019년도 이 무대에서 강의를 했던 건데요. 저 때보다는 지금 좀 이제 세월이 5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부해졌죠. 다시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도 어제 그제 좀 저녁도 굶고 나름 신경 쓰고 왔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살이 좀 붙었습니다. 좀 더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헌이 신헌이고요. 피셋 자료해석 1타 출신 NCS 수강생 1위. 근데 뭐 제 홍보하는 시간 아니니까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이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이 무대에 지금 2019년, 2020년, 2022년, 22년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고요. 메인 무대 강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내용들하고 최근 트렌드 바뀐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청이나 울산 중구청에서 특강 요청이 와서 가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나 주요 대학들에서 피셋, 그다음에 NCS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지금 겸임 교수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저에 대한 질문 뭐 있으시면 뭐 오픈 카톡방 카카오에 신원 검색하시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방 들어오셔서 피셋 앤 NCS 질문방이 있거든요.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립니다. 저희 연구원들도 같이 상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도 있고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NCS가 무엇인지 빠르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죠.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그럼 왜 표준이란 말이 붙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스탠더즈가 왜 붙었을까? 그 전에는 스탠더즈가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2016년에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공공기관, 공기업별로 개별적으로 다 전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과목들도 시험 과목들도 다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좀 관리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수험생들의 부담이 좀 덜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환성을 높이고자 시도한 게 이제 NCS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더 큰 범주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PSAT라든지 그다음에 로스쿨 진학할 때 보는 리트 시험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사기업 입사 시험 볼 때 보는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NCS가 이제 그것들을 다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피셋에 있는 영역들도 참고하고 인적성, 대기업에 있는 인적성 영역도 참고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피셋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이 있는데 언자상이라고 줄여서 보통 말하죠.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그 중에 제가 자료 해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언어 논리는 쉽게 말하면 언어하고 논리를 보는 거다. 자료 해석은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그 자료가 표 그래프다. 그다음에 상황 판단은 상황을 잘 판단해라. 어떤 상황? 주로 이제 정책 상황이나 법률적인 상황 또는 이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보기 위해서 뭐 퍼즐형 퀴즈형 문제들도 내긴 합니다. 그게 이제 NCS로 오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의수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영역들하고 매칭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리트 같은 경우에도 뭐 언어하고 수리 같은 추리 영역 보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대기업 인적성에서도 언어하고 수리, 추리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핵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 NCS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표준화시킨 거다. 그러면 어떤 거냐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영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업기초 능력이. 자, 첫 글자만 그냥 외워볼게요. 의수문자자 대정기 조직. 의수문 이게 메인 3대 영역이에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인데 여기 순서상으로는 자원관리보다 자기개발이 앞에 있는데
자원 관리가 더 중요해요, 실은. 그래서 의수문자 이게 이제 메인 4대 영역인데 의수문 플러스 자원 관리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요게 좀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영역들은 뭐 솔직히 따로 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술 능력은 예외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공 시험의 변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CS에서 핵심 영역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요게 3대 메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관리가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자료 해석하고 관련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료 해석이란 단어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면 그냥 NCS 시험 자체가 그냥 자료 해석인 거예요. 자료를 해석한다는 의미에는 그 자료가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 그다음 표, 그래프 정보가 되는 거고, 그다음 해석한다는 거는 단순 읽기, 즉 독해부터 시작해서 뭐 계산도 하고 추리도 하고 추론도 하는 모든 거 다 해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넓게 보면 이제 NCS, 뭐 피셋 이런 게 다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좁게 보면 수리 영역 안에서 표, 그래프를 대상으로 해석하는 문제를 보통 이제 자료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해석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는 표, 그래프하고 텍스트가 결합돼서 단순 해석 또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료 해석 관련 문제가 결국 킬러 문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NCS 시험 보실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쪽 유형이에요. 표나 그래프를 주고 자료 양이 많은데 뭐 계산을 많이 시키는 문제. 거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추면 합격하는 거고 틀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공기업 NCS 출제 경향인데요. 이것도 그냥 쭉쭉쭉 넘어갈게요. 어떤 영역들이 나오는지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의수문, 이거 3대 영역만 나오고요. 그 다음 서울교통공사는 10개 영역 다 나오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의수문, 자, 정, 기, 조 이렇게 이제 체크는 돼 있는데 동그라미는 필수 영역이요. 직렬 관계없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한국수자원공사는 의수문에다가 자원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영역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토지주택공사 의수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수문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 거기에 자원관리, 정보, 조직이해 등이 추가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술 영역. 자, 그럼 전략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크게 문제 유형을 분류해 보면 피셋형하고 모듈형이라고 분류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걸 혼합한 피둘형이라는 것도 있죠. 혼합해서 나오니까 피셋형만 나오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셋하고 모듈하고 섞어서 나옵니다. 그 비율은 이제 주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6대4, 7대3 뭐 그 정도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영역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의수문, 자, 여기서는 비율이 올라가요. 피셋형의 비율이. 그래서 뭐 8대2, 9대1까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건보, 한전 이런 데는 그냥 피셋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셋형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듈 쪽은 대부분 공부한 만큼 비례해서 점수가 나와요. 거의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형은. 그래서 NC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학습 모듈 제시하는 예시 문제들도 있고 기본 이론들도 있거든요. 그다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모듈 이론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전에 우리 뭐 상식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루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면 대부분 읽어보면 뭐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죠. 뭐 경영 이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이론, 뭐 조직 인사 재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인문계나 상경계 쪽에서 전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양 수업으로 뭐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걸 한 번은 들어보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피셋형은 이제 좀 달라요, 이야기가. 피셋형은 공부한 만큼 비례해서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우리가 적성검사형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모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성취도 검사라고 하거든요. 어치브먼트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보는 내신, 이게 다 성취도 검사 유형이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밤새서 막 외우면 점수가 잘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도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적성검사 시험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보는 시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타고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 논리 같은 경우,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이 익숙하잖아요. 예. 대입에도 나오는 거니까 언어는, 국어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피셋이라든지 NCS 기출 문제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쓱 풀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냥 합격권이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타고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본인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소수의 아주 타고나신 분들이 또 자랑하고 싶거든. 그런 분들이 막 글을 많이 써요. 뭐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기본적으로 점수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리 영역이죠. 이 경우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풀 수 있는 뭐 방정식 문제라든지 응용 수리 문제들, 거속식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농도 이런 거 많이 풀어보면 점수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 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투입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도움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올라가는데 이게 선형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떨어지기도 해.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뭐 분수 비교 테크닉이라든지 곱셈 비교 테크닉, 뭐 빠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원래 했던 방식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막 그래. 그래서 점수가 중간에 살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견뎌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질량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이 축적되면 결국 질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죽복적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피셋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재, 좋은 강사 강의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얘도 점수는 오르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시험 취지가 공부한 시간과 비례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보시면 이제 피셋형 같은 경우에는 뭐 홍보긴 한데요. 피셋4 NCS라는 교재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 같은 경우는 NCS에서 제공하는, 즉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영역별 학습 모듈 내용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NCS 검색하시면 바로 떠요. 거기에서 이제 예시 문제, 이론들 다 있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학이나 조직 이론 같은 뭐 상식적인 내용들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 있죠? www.ncsgo.kr 거기 가셔서 무료 자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최근 트렌드가 이제 응용 모듈이라고 해서 모듈형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냥 딱딱딱 암기하면 나오는 답이 나오는 문제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NCS 가이드북에는 없는 것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뭐 경영 이론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들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모듈에 대해서도 따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는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준비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본인의 취약 영역을 확인하고 집중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뭐 잘 아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거기까지 네 글자구나. 그럼 팔자성어네. 100점 불태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상대가 바로 이 시험에 NCS 시험에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나의 객관적인 능력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강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약하다. 그래서 나는 의사소통, 즉 독해나 어휘나 이쪽은 잘해. 그런데 수리 쪽, 계산에 약해. 그럼 그 부분을 집중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도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 안에서도 뭐 응용수리라고 해서 방정식 문제, 그다음에 자료 해석에서 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또 영역별로 또 세분화시켜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가서는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정답률이 평소에 높은 문제 유형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를 꼭 앞에서 1번부터 꼭 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봐서 좀 내가 좀 잘 못 푸는 유형의 문제다 그러면, 또는 쓱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지문 양도 많은데 계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거 좀 패스하시면서 시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 그런 팁들을 강의 때 많이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초 역량 다지기, 여기 딱 키워드만 좀 볼게요. 자, 독해 능력, 속독 능력, 자료 해석 능력, 계산 능력, 이렇게 제가 범주를 만들어 봤는데, 독해 능력은요, 여러분 실제 문제 푸실 때 다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 읽으시면 시간 내에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뭐 100문제를 100분에 풀어라, 뭐 60문제를 60분에 풀어라 이러면은 문제당 1분이잖아요. 근데 그 장문 독해가 나왔다 치면은 그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야 되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상세하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동반돼야 되는 게 속독 능력이에요. 키워드 위주로 읽는 능력.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수리나 자원 관리, 문제 해결 쪽에서 표, 그래프, 텍스트 결합형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데, 그런 문제 푸실 때는 이 보통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텍스트가 쫙 깔려 있다가 중간중간 표가 막 들어가 있고 각주 해가지고 단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계산식 이런 거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순차적으로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뭘 다루고 있는지 개요를 한번 쓱 봐요. 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은 잡아놓고 그 다음 문제에서 실제 묻고 있는 부분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연도, 수치, 그다음 주어, 수로, 비교급. 그 아래 문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표가 있다고 가상해 볼게요. 자, 머릿속에서 표를 그려봅시다. 표 제목, 연도별, 해외 국적, 외국인 국내 현황, 국내 거주 현황, 이런 자료라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010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 문장을 읽고 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은 이 통째로 다 기억하고 올라가서 확인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 기억하고 올라갔다가 까먹어요. 아, 연도가 언제였지? 다시 내려. 국가가 어디였지? 다시 올라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시간 날린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타겟팅을 하라고요. 2010년. 자, 이후라고 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뒤에요. 이상, 이하와 똑같은 논리예요. 써이자가 붙으니까 이후는 그 해 포함해서 뒤에요. 그래서 2010년부터 쫙 뒤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중국 가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2010년과 중국이 만나는 칸의 숫자부터 보시면서 쫙쫙쫙쫙쫙 보시면서 지속적 증가니까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 그래서 혹시 감소나 같은 값을 보이는 게 있으면 X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또 문제 풀어드릴 때 한번 또 활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제목, 단위, 표, 그림의 항목, 각주, 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자료를 읽으실 때는 이따 또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제목을 정확하게 읽어요.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여러분이 표나 그래프에 제목을 달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나요? 그렇진 않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짤 거 아니에요, 제목을. 그래서 제목만 정확히 읽어봐도 뭐가 깔려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출제 지문도 대략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 그래프의 구조를 딱 보는 순간 출제 포인트가 떠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 순위 자료표, 뭐 순위 자료표가 나오면 순위에 없는 애가 점수가 어떻게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 상승 하락, 그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중에서도 뭐 자주 나온 뭐 방사형 차트라든지 물방울 차트 같은 것들 나오면 뭐 출제 포인트들 바로바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점 그래프, 점점점점 찍힌 거 있죠. 점점점점 찍힌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점 그래프라고도 하고 산포도, 산점도 이렇게도 불러요.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X축, Y축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래프인데, 거기서 출제 포인트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거 팁을 드리면 X 대비 Y, 이거 많이 물어봐요. 피셋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데 X분의 Y, 예를 들어서 X축이 수출이고 Y축이 수입이에요. 뭐 수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또는 가장 높은 국가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원점에서 연결한 기울기로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지 판단 순서, 아무 생각 없이 1번부터 5번까지 보는 거, 또는 기억부터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쭉 보시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도 쉬운 거를 먼저 공략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자료 읽기 지문부터 먼저 처리하시고, 계산 지문은 간단한 건 푸시고 복잡한 건 나중에 풀자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표에 인구하고 GDP가 있는데 1인당 GDP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는 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가 표에 한 10개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1인당 GDP는 인구분의 GDP잖아요. A당 B는 A분의 B다. 그것도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이 분수를 10개를 대상으로 3등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요령을 배우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3등이다 그랬을 때, 그럼 미국 값을 먼저 봐요. 분수 구조를. 그래가지고 미국의 1인당 GDP가 예를 들어서 뭐 6만 달러 이렇게 나왔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큰 게 딱 2개만 나와야 되겠죠. 얘가 3등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10개를 기준으로 1등, 2등, 3등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3등이라고 했으니 얘가 3등이 되려면 그거보다 큰 게 딱 2개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겟팅하고 푸시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때 이제 분수 비교 테크닉 같은 것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부터 피셋 자료 해석 강의하면서 그 자료 해석의 이론의 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조세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분수 비교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 해석에서. 그거는 뭐 유료 강의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많이 뜰 거예요.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은 최소화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하는 능력, 이것도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 전략으로 가볼게요. 주요 영역 위주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자, 짧은 문제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 장문, 세부사항 확인형, 생소한 내용이면 1부 넘겨도 돼요. 근데 세트형 문제다, 이게 2문제, 3문제 이렇게 덜려 있으면 웬만하면 풀고 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수리 능력은요, 일반 수리. 자, 흔히 말하는 이제 응용 수리, 줄여서 응수라고 하잖아요. 이 방정식형 문제, 거속시, 일률, 농도, 뭐 비용 계산 이런 문제들, 요거는 딱 보면 이게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도 문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농도가 다른 2개의 소금물을 섞어서 나오는 농도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10% 농도의 소금물, 자, 퀴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답하신 분, 제일 먼저 답하신 분은 뭐 상품 드리고 싶은데, 자, 10% 농도의 소금물 300g 하고 20%의 소금물 200g 하고 섞었어. 그럼 몇 퍼센트 농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0%하고 20%인데 요게 300g이고 200g이에요. 제가 이제 무게중심 논리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3대 2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무게중심 논리로 푸는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 가중평균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 이것도 제가 정리한 개념인데, 가중치는 뭐가 되냐면요, 어떤 분수식에서 분모에 있는 게 가중치가 돼요. 분모에 있는 거. 요것만 오늘 잘 배우셔도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면 농도 공식은 분모가 뭡니까? 소금물의 양이잖아요. 소금물의 양. 분자는 소금. 자, 그러면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자, 분모에는 총 소금물의 양인 300 더하기 200이 들어가는 거고, 소금물. 분자에는 소금 양이 들어가니까 300g의 10%인 30하고 200g의 20%인 40하고 들어가. 그러면 500분의 70. 자, 그러면 이건 50분의 7, 100분의 14. 그러니까 분모가 100일 때 바로 퍼센트로 전환이 됩니다. 14% 이렇게 나옵니다. 정석적으로 풀면. 근데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3대 2로 무게가 놓여 있으면 거리는 반대로 놓여야 되겠죠. 그죠?
3대 2면 2대 3으로 거리를 세팅해 주세요. 그럼 2대 3인데 수치가 퍼센트가 10하고 20이니까 총 거리가 10의 거리란 말이죠. 그럼 배분해주면 4대 6이 되겠지. 그러면 14%가 무게중심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농도 2개 섞어서 최종 농도 묻는 거 쉬운 문제야. 이런 거는 쉬운 문제인데, 자, 여기 이제 시나리오를 더 넣어볼게요. 자, 막 소금물 한 3가지를 섞었어. 그 다음에 다시 소금을 더 넣고 물을 좀 빼고 막 이게 막 시나리오 복잡하게 돌아가는 순간, 아, 이거는 1분 컷은 아니구나. 넘겨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푸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는 전략을 가시고요. 한편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 즉 표 그래프 주고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풀려요. 다만 시간 싸움이에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1인당 GDP가 3번째로 높은 국가 찾는 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정석적으로 풀다가는 시간 다 잡아먹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뭐 그 지문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분수 비교 테크닉을 쓴다든지 요령을 써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데, 이건 그냥 뭉쳐서 말씀드릴게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자원 관리 능력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그냥 퉁쳐서 한꺼번에 얘기도 합니다. 그냥 소재만 자원 관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 예산 같은 진짜 구체적으로 조직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직원 누구를 출장을 어디로 보냈는데 드는 최소 비용 구하는 거든. 근데 이거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니까 문제 해결 능력 안에는 굉장히 넓은 범주의 문제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수리형 문제인데 문제 해결이라고 우겨도 돼. 그 다음에 독해 문제인데 그냥 문제 해결을 우겨도 되는 거예요. 또는 기술형 문제에서 기술 쪽에서 복사기 고장 났을 때 대응 방법, 이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최근 트렌드는 통합형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산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대기업 인적성에서 나왔던 추리 문제들 있죠. 뭐 자리 배치한다든지 순서 나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난도 문제는 넘기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의 양이 적당하고 계산이 쉬우면 푸시고, 자료의 양이 많고 계산량도 많다 생각이 드시면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세트형 문제는 가급적 풀자.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정보 능력, 기술 능력은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양극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코드 부여 방식 같은 거 또는 코드 부여 방식 같은 거 예시하고, 이제 어떤 상품 해당되는 코드는 뭔가 이렇게 묻는 거 그냥 맞춰보면 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공 시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뭐 기술사나 뭐 그 기능사 시험에서 나오는 자격증 시험 문제 수준의 문제도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복골복이에요. 쉬운 건 바로 푸시고 뭐 못 푸는 건 넘겨야 됩니다. 네. 자,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쉬운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듈형 문제가 제일 쉽다고 그랬죠. 딱 보면 야, 이거 나를 그냥 우습게 보는구나, 또는 땡큐 베리 감사하면서 땡큐를 맞추면서 풀 수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소통 모듈형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NC에서 홈페이지에서 있는 문제예요. 자, 보는 순간 이거는 30초도 안 걸리겠죠. 그죠? 사지선다고 기억 니은인데 그냥 키워드만 읽어봐도 되죠. 자, 기억은 뭐 들어갈까요? 자, 기억에 들어갈 게 보고서, 보도자료인데 딱 보는 순간 보고하는 목적이래. 뭐 요것만 봐도 바로 답 나오죠? 보고서. 자, 보고서. 그 다음 니은으로 가볼게요. 제품 특성 설명하는 거래. 요것만 읽어도 되죠? 상품 설명서. 답은 1번이다. 뭐 이런 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을 좀 바꿔볼게요. 자, 대인관계 능력.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출제자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 이런 문제 섞어줘서 감사합니다. 기본 점수 깔아주시는구나. 자, 읽어볼게요. 다른 거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영역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 조직 관련된 이야기 같으니까 이게 조직 능력, 조직이의 능력으로 가야 되나?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선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분류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면 굉장히 좀 억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조금 오바됐다 생각되는 거. 어떤 거죠?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고.
4번, 그죠? 모두 바람직, 변화는 모두 바람직. 이것만 봐도 오바다, 그죠? 자,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바람직한 것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수리 능력에서 모듈형 문제예요. 이제 기본 개념 묻는 겁니다. 아마 이거 대부분 맞추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평균 중앙값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근데 그거 대신이래. 그거 대신. 그러면 평균 중앙값은 아닌 거고 가장 많이 나온 값 뭐죠? 가장 많이 나온 값 최빈값이죠. 최빈값.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대표값이라고 해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있어.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 수업이 현대사회와 리더십. 그래서 400명이 수강생이에요. 400명. 대강당에서 그때 정정길 교수님이라고 이제 행정학계의 탑이신 교수님이 저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아무튼 그때 김태희 아시죠? 김태희 연예인 김태희 씨도 그 수업을 들었어요. 자, 왜 기억하느냐고요? 뭐 이뻐서 별도로 기억할 수는 없고, 그분이 시험 중간고사를 안 봤어. 근데 우리 교수님이 착해가지고 중간고사 빠진 사람만 따로 모아서 본 게 40명이에요. 그 40명 중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CF 촬영 때 못 왔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관심 있게 봤더니 바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정, 사실이었구나. 아무튼 그 400명의 시험 성적을 제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한테 보고 드릴 때. 그럴 때 그냥 리스트에다가 점수만 입력해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잘리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돼. 이 데이터들의 대표값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평균. 데이터의 합을 데이터의 수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등수대로 쫙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근데 이거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야. 그러면 중앙값에 해당하는 등수는 50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중앙값은 50등의 점수가 아닙니다. 50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50등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잘 본 애가 49명이고 못 본 애가 50명이야.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딱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등하고 51등 그 사이가 된단 말이지. 앞에 50명, 뒤에 50명 자르려면. 그런데 데이터 수가 짝수기 때문에 중앙값에 실제 해당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명을 평균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등, 51등을 평균 내주면 중앙값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손가락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5명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키를 순서대로 5명 세웠어. 중앙값에 해당하는 키는 요 세 번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딱 됩니다. 근데 4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4명이 있으면 여기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2명의 평균으로 계산해야 돼. 이해되셨죠? 데이터 수 짝수일 때. 요거 조금 이따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빈도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적용됩니다. 최빈값 정리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한 거를 개수로 나눈데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중앙값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표값 개념들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모듈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부언을 해드리면, 그러면 그 400명의 성적을 그냥 단순히 대표값만 주면 안 되겠지 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계학 책 보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분산도 개념이에요.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해 줘야 돼.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1등, 꼴등 점수 차이. 요게 이제 범위라고 합니다. 레인지. 근데 그것도 극단적인 점수, 예를 들어서 뭐 꼴등이 빵점이야. 그럼 굉장히 왜곡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표준 편차를 주고 평균을 주면 이제 거기서 표준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등급을 나누는, 뭐 수능에서도 표준화 점수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이제 똑같은 개념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그 4번, 5번 선지의 영어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버리지하고 미디언이죠. 에버리지가 평균이고 미디언이 중앙값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엑셀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답은 뭘까요? 자, B16셀에 응시한 인원수를 입력해라.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입력하는데, 자, 응시한 인원수는 평가 점수에서 과락인 사람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과락인 사람도 어쨌든 시험은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인원수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 11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D2부터 D14까지 즉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칸부터 여기까지 해서 자, 그냥 카운트하래. 그냥 카운트한다는 건요. 요거 그냥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4번, 5번은 절대 아니겠죠? 4번, 5번은 절대 아닐 거고 3번 카운트 뒤에 if가 붙었어. 그럼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은 곤란한 거지. 이것도 아니겠죠. 그럼 느낌상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그냥 카운트냐 카운트 뒤에 A가 붙었냐 이 차이인데 카운트는 숫자가 나와 있는 셀만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 뒤에 A가 붙은 거는 이거 카운터라고 읽을까요? 카운트 A라고 읽을까요? 아무튼 편하게 읽으세요. 그건 요거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까지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괄호까지 세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 count A 함수.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요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요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실제 이제 숫자를 주고 계산을 시키는 거. 이걸 이제 피셋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모듈형은 그냥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 거 알고 있고 피셋형은 그걸 응용해서 실제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눈으로 계산 절대 못할 것 같긴 한데 암산 잘하시는 분은 또 답을 또 희한하게 또 찾아내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데이터 10개 불러줍니다. 평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좀 쉬려고 평균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딱 했거든요. 근데 바로 대답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야, 세상에는 진짜 뛰어난 인재들이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가평균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쓱 보니까 한 요 정도 값이 대표 정도 되겠구나. 그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그것들의 평균만 내가지고 가평균에다 보태주면 진짜 평균이 되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걸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이 친구는 그냥 무식하게라고 하면 안 되죠. 위대하게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합산 딱 때리고 개수로 나눠버린 거야.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하긴 제 친구 중에 술집에 가면 지금까지 토탈 얼마가 나왔고 n분의 1 하면 얼마고 여기서 할인카드 몇 퍼센트 적용을 얼마고를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한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예외적으로 계산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이제 계산 훈련 많이 하시고 또 빨리 계산하는 테크닉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가평균을 이용한 진짜 평균 구하기. 자, 문제를 보시면 8명 구성되어 있는데 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렇다. 일단 오름차순이란 말은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나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거나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중앙값이 83점이래요. 그러면 8명이니까 정중앙에 오는 사람은 이 2명의 평균이 되겠죠. 중앙값이. 요걸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앙값은 얼마? 83점. 그러면 D가 81점이니까 E는 85점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이 81점이래. 최빈값은 빈도가 제일 많은 값인데 현재 87점 2명 있습니다. 그럼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1점을 다 여기다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81점이 3명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처리하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을 내래. 평균. 그러면 저거를 다 더해가지고 이제 8로 나눠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자, 가평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가평균. 슬라이드를 먼저 이거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가평균이라는 말은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예.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요 거짓 가짜. 요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게 거짓 가짜가 진짜 가짜 할 때 가짜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임시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임시적인 거. 그래서 어떤 값을 임시적으로 평균으로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값을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10의 배수, 뭐 70, 80, 90 같이 좀 0으로 끝나는 수가 좀 쉽겠죠. 그 다음에 또 최빈값, 가장 많이 보이는 애, 이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10의 배수나 최빈값을 일단 임시적으로 둡니다.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면 그 값을 기준으로 요게 이제 가평균이에요. 그 값을 기준으로 자, XI는 각 데이터예요. 각 데이터에서 가평균을 즉 편차를 계산합니다. 그거를 더하고 N 데이터 수로 나눠줘. 즉 평균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평균과의 편차의 평균을 가평균에 더해주면
오리지널 진짜 평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뭘 가평균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81이 3개나 있으니까 81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81 기준으로 이제 편차를 적어볼게요. A는 72점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9점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1 3개는 적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편차가 0이니까. 그 다음에 85는 4, 86은 5, 87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편차들의 평균을 내야 되니까 일단 합해요. 그러면 4, 5하고 마이너스 9는 지워지죠. 그러면 합이 12가 되고 데이터 수가 8개야. 근데 내가 기준 잡은 게 81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81 더하기 1.5, 그럼 82.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퀴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점수를 5개를 적어 놓을 테니까 평균 바로 계산해 보세요. 87, 88, 92, 93, 95. 평균 얼마입니까? 자, 쓱 보니까 90을 가평균으로 잡아주자. 오케이. 그럼 90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들 보니까 서로 지워지는 애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87, 93 서로 지워져. 88, 92 서로 지워져. 그럼 우리가 적을 거는 95. 즉 편차가 플러스 5인 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수가 5개죠? 5로 나눠죠. 아, 그럼 90에다 1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1점이 됩니다. 91점.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돼요. 자, 잘 배워 가시고요. 자, 그다음 가중평균 논리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소금물 농도 2개 섞었을 때 무게중심 논리로 푼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바로 갈게요. 자, 영업팀의 점수가 85점이고 기획팀의 평균이 각각 평균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전체 사원의 평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풀이 방법은 떠오르죠. 단순하죠. 총점을 총 인원수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점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팀이 2개가 있으니까 팀 평균에다 팀 인원수를 곱한 거를 양쪽에서 계산해갖고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분모는 팀 인원수의 합이 되겠죠. 그런데 수치 구조가 어때요? 덜이하죠.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숫자를 써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암산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래. 자, 그런데 이거 얼마 나오냐면 80점 나와요. 80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셨어요? 뭐 당연히 이렇게 계산 안 했죠. 어떻게 계산했냐면 아까 무게중심 논리 생각해 보세요. 자, 평균을 공식으로 써보면 분모가 n이죠. 사람 수. 분자가 총점이에요. 그럼 사람 수가 무게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팀이 2개가 있는데 일단 평균 점수가 각각 85점, 73이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보통은 앞쪽에 작은 수를 쓰는데 그냥 큰 수 쓸게요. 등장하는 순서대로. 인원수 쓰되 또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 각각 47, 35야. 인원수가. 49, 35. 자, 인원수는 약분이 가능하네요. 각각 7의 배수죠. 그럼 7대 5야. 7대 5. 인원수가 7대 5야. 그럼 무게가 7대 5인 구조구나. 그럼 거리는 반대로 놓이겠죠. 5대 7로 놓이겠구나. 근데 총 거리가 85, 73, 12거리네. 딱 하나씩 줘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바로 85에서 5만큼 떨어진 건데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8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 논리로 풀어버리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걸 응용한 문제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남한의 인구하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를 줘요. 북한도 그렇게 줘요. 그 다음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당장 통일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북한 통합 1인당 GDP는 얼마가 될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인당 GDP가 남한이 우리 한국이 3만 달러로 가정해보고 북한이 10,000달러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합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남북한 통합되면 1인당 GDP가 뭐 4만 달러 되겠네?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무게중심으로 계산이 되겠죠. 3만과 1만 사이에 어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인구가 이제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1인당 GDP니까 인구가 분모, GDP가 분자니까 인구가 북한의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만하고 1만의 중간이 2만이니까 2만에서 그래도 3만 쪽에 가깝게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만 달러 좀 넘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중평균 논리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무게와 거리를 반대로 놓는다라는 거. 항목이 2개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셋형 문제
좀 준비하고 몇 개 준비했는데 시간상 요거는 다 풀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요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피셋형 문제들 그 2022년 7급 공채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푸는 요령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 요 문제.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잖아요. 예, 그림 주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자, 제가 아까 선지 처리 순서 말씀드렸죠. 계산 많은 건 나중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을 읽어보니 뭐가 등장하냐면 합이 등장해. 합.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료 유형이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빠르게 넘기세요. 첫 번째 문장은 제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제목만 제대로 읽으면 돼.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제목을 길게 늘여놓은 겁니다. 자료 소개하는 문장이고.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옳은 거냐 옳지 않냐 이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옳은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제목 보니까 반려동물이 있는데 사료 유형이 있다. 그 다음 특허 출원 건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기억 지문은 쉽진 않죠. 합이 가장 작은, 그러면 일단 얘는 패스할게요. 패스. 그 다음 니은으로 갑니다.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 대비 각 사료 유형의 특허 출원 건수 비율. 자, 비율을 묻고 있지만 분모가 되는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그 연도별로 고정된 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분자만 요 항목 3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분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비중은 결국 분모가 고정됐으니까 분자랑 비례할 거 아니에요. 실제 값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보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식물 기온이 매년 가장 높다? 매년 체크. 그런데 식물 기온이 제일 앞에 있는 애인데 두 번째가 큰 2019년 보이죠? 발레가 보였습니다. 자, 틀렸어.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갑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 증가율 개념 정리합시다. 증가율. 처음값 대비 증가량의 비율이에요. 처음값 대비 증가량의 비율. 가장 높은 게 식물 기온이다. 자, 근데 연도가 21년의 전년 대비입니다. 그러면 12에서 25로 가는 게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2배가 넘는 게 또 하나 있네. 8에서 17로 가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증가율 공식에서 증가량 계산하는 건 잊어버리세요. 이제 2배가 넘어가는 순간 배수로 가는 게 편해. 몇 배냐? 그 배율에다 1 빼고 100을 곱하면 증가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배가 됐어. 그럼 증가율은 300%가 아니라 200%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배수만 보세요. 둘 다 2배는 넘었는데 그럼 2배 하고 남는 게 어디가 커?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12에서 25로 가는 건 25가 24 더하기 1이니까 2배 하고 12분의 1. 2배 하고 12분의 1. 자, 배율로 정리하면 2와 1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와 8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더 크네. 그래서 더 큰 게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배수를 생각하고 2배까지는 똑같으니까 남는 부분 생각해보자. 이렇게 떠올리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기억을 꼭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자, 그럴 때는 이것도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덧셈의 비교잖아요. 다 더한 상태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같은 값 지우고 서로 상쇄시키는 전략을 하세요. 편차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일단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합이 가장 커 보이는 애는 첫 번째 막대들의 합이죠. 첫 번째 회색 막대들이 가장 합이 클 것 같아. 뭐 마지막 해가 엄청 높잖아요. 그거 보고 그 앞에도 꽤 크고. 자, 그러면 이제 라이벌은 두 번째, 세 번째 막대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은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017년에 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4하고 1이야. 그 다음 2하고 5예요. 서로 상쇄되죠. 서로 3씩 커요. 상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0하고 8, 15하고 17 여기도 서로 지워지죠. 상쇄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양이 2씩 커요. 그럼 결국 뭐만 보면 돼요? 여기 2019년만 보시면 돼요. 그럼 2019년 보니까 두 번째 막대가 커. 그러니까 세 번째 막대들의 합이 가장 작다는 걸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쇄시켜서 판단하기. 자,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수리 능력 자료 해석형 문제 봤습니다. 그 외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넘어갈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변화율은 그래서 처음 값에서 변화량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공식을 풀어주면 T1분의 T2 즉 요 부분이 생겨야 돼요.
즉 배율, 처음 값 대비 나중 값 몇 배 됐나. 그 다음에 T1분의 T5는 1이잖아요. 그래서 1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다음 곱하기 100. 자, 이거 어디다 적용하면 되냐면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증가율 물어봤어요. 45에서 270 갔어. 그럼 증가량 계산하지 마세요. 몇 배 됐는가를 생각해봐요. 자, 45 2배 하면 90이고 또 3배 하면 270이니까 2배, 3배니까 6배겠지. 그러면 6에다가 1 빼고 100을 곱해야 되니까 500%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율로 500%. 그래서 크게 늘어버린, 즉 2배 이상으로 갔다 그러면 요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곱하기가 6이니까 플러스가 500%구나. 자, 그럼 감소된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자, 5400에서 1080으로 갔어. 그럼 저 감소량 계산하고 있으면 머리 아프죠? 계산하지 마시고 T1분의 T2의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값 대비 나중 값 비율을 생각해 봐. 그럼 5400의 10%가 540인데 그 뒤에 1080이니까 2배가 남아있어. 10% 2배가 남아있으니까 20%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비율을 해볼게요. 내가 명품 백을 사고 싶었는데 처음에 5,400만 원짜리야. 너무 비싸다. 아무튼 나중에 할인 행사하고 갔더니 1,080만 원 팔고 있어. 그럼 할인율 계산하고 똑같죠. 몇 퍼센트 할인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받는 비율의 반대쪽 비율을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없어진 비율이니까. 그래서 남은 비율이 20%면 없어진 비율은 80%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은 비율로 접근하세요.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감소량 계산하지 말고 남은 비율 T1분의 T2 비율 계산하고 그 반대쪽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도 마찬가지죠. 125가 50으로 변했어요. 자, 그럼 남은 비율을 생각해 보면 저거는 약분하는 게 쉽겠네. 25의 배수들이니까 5대2 구조죠. 5대2. 그럼 5분의 2가 남았으니까 5분의 3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즉 남은 비율 40%, 없어진 건 60%.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율 계산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수리 능력은 그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영학이죠. 자, 그래서 경영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출제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무수행 능력 들어가면 이 통합 전공, 그래가지고 경영, 경제, 법, 행정, 회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묻는 통합 전공 시험이 있고요. 그건 기관별로 다릅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어떤 전공 시험을 보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공이라서 경영학만 딱 보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통합 전공으로 보는 데와 그 다음에 경영 전공으로 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관련된 문구 가지고 또 상경 전공으로 또 보는 데도 있어요. 경영 경제 이런 거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통합 전공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제일 쉽겠죠. 쉽게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돼서 전공, 경영 전공만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다 선택 과목들을 고른 사람들 다른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니까 어렵게 출제가 되겠죠. 지엽적인 문제, 계산형 문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중이.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이 이제 여기 5개가 있는데요. 그냥 시간상 이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적대적 M&A로부터 기업 방어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경영진에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황금 낙하산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답은 압축실 수 있겠지만 공부 안 한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잡아내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 앞날에 건승 있기 바라겠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